딥하게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 딥코노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의 이광식 기자입니다. 새해 첫 달부터 국채시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초장기 국채로 불리는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이 지난 1월 일평균 1조 원에 육박하면서 가장 거래가 흔한 3년물을 제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30년은 긴 시간이죠. 30대가 지금 이 국채를 산다면 만기가 끝났을 때 환갑이 넘습니다. 초장기 국채의 인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남들과 다른 시각을 선보여 균형 잡힌 의견을 보여주고 계시죠.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오늘 자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국채, 만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생소해하실 텐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채권이라는 게 주식이랑은 좀 달라서 좀 주식과 비교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채권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뭐 30년 만기 혹은 뭐 5년 만기 이걸 받는 경우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우리가 채권을 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채권으로 돈을 이제 빌리는 거겠죠. 대부분 이제 기업들 혹은 이제 국가가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가령 뭐 30년 만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사신다 하면 이제 30년 동안 지금으로서 30년이면은 앞으로 뭐 2055년이 되겠죠. 2055년. 그때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네네. 국가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셈이다. 그러면은 계속 나는 돈이 그때까지 묶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매매할 때는 내 원금을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게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만기 때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30년물을 뭐 제가 쉽게 3%라고 하겠습니다. 3%에 제가 채권을 30년 국채를 사면 30년 후에 매년 3% 받고 30년 후에 이제 원금이랑 3%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이제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채권이다. 정부가 발행하니까 뭐 사실상 위험이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국채가 위험도 없고 오랫동안 투자도 할 수 있고 물론 금리는 좀 낮겠죠. 제일 안전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매매도 국채는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령 뭐 삼성전자를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우선주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없다 치고 삼성전자 주식 딱 한 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종목이 하나니까 굉장히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삼성전자 뭐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까지만 가더라도 그 몇 층에 뭐 몇 평형에 뭐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으로 가면 채권은 거래가 힘든데 그 이유는 만기가 뭐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뭐 7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상품들이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돼요. 반면 이제 국채는 요 만기가 좀 몇 개로 정해져 있고 또 해당 만기에 발행되는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뭐 회사채나 뭐 은행에 발행한 채권 이런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거래하기가 쉽다. 그래서 뭐 개인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이 국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제 그동안 뭐 거래량을 보면은 3년 만기가 가장 거래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고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국채 전문 유통시장의 거래량인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월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3년 만기가 좀 가장 흔한 게 보여요. 좀 더 이 표보다는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할 테니까 넘어가 보시면 되게 특이한 상황이 올해만 벌어졌고 그동안 매 1월 기준입니다. 2020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년물 거래량이 일평균으로 3조 8,668억 원. 사실 30년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2,869억.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1월에도 3년물은 3조 2,419억 원, 반면에 30년물은 3,107억 원. 2022년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 2023년에는 다소 좀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또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올해에만 이제 9,342억 원으로 일평균 30년물이 8,948억 원이었던 3년물을 넘어섰죠. 1월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흐름으로 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2024년 9월을 보면 이제 1조 7,749억 원 3년물인데요. 이 3년물이 계속해서 많았어요.
30년보다. 네. 10월도 마찬가지. 네. 11월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12월이 되면서 격차가 확 줄어들더니 1월에는 역전이 있었단 말이죠.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네. 어떤 점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3년물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어느 나라든지 가장 뭐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하실 때 단지가 뭐 1000세대다. 그럼 그 중에 뭐 30평형이 700세대고 이제 50평형이 뭐 300세대라고 하면 당연히 30평형의 거래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얘도 이제 3년물이 발행량이 꽤 많아서 물론 실제 발행량으로 치면 30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발행량 자체가 33년짜리가 적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사실 두 번째가 더 메인인데 그 주식도 보시면은 선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피 선물, 이제 코스피 현물 시장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걸 안 하는데 기관들은 이 현선물 간의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면은 네.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채권도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3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돼서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 30년은 선물이 있긴 한데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3년짜리, 10년짜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아주 이번 최근에는 이 30년짜리가 좀 유독 요상하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3년물하고 30년물 거래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예, 이 채권 시장은 그 주식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주식들, 네. 좀 재미없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 워렌 버핏 같은 이 가치 투자자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버핏이 사시는 거를 가령 우리나라의 소학개미 분들은 거의 안 사신단 말이죠. 네네. 애플 같은 걸 제외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자들 간의 생각이 다르냐? 이거는 그 투자를 하는 어떤 보는 시계? 시계. 예, 나는 어느 정도 시계까지의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하겠다. 네. 가령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뭐 10년, 20년을 보고 이제 하시는 거고, 반면에 좀 성장주, 네. 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채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사나 뭐 연기금 네. 같이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돈을 뭐 수십 년 후에 돌려줘야 되니까 예. 이 돈을 이제 맡았다가 운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운용하는 과정에서 긴 악목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네. 왜냐하면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이 긴 안목이기 때문에 내가 긴 안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맡기신 분들의 성격 자체가 먼 미래에 돈을 받겠다고 돈을 주신 분이니까 저도 당연히 굉장히 긴 채권을 투자를 해서 이분들에게 돌려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MF 같은 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혹은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은행에 뭐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제가 은행에 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은행에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그 1년짜리 채권, 1년짜리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 돈을 30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너무 만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이제 고객이 돈 달라고 왔는데 내가 돈이 30년짜리에 묶여 있으면 뭐 이거 뭐 팔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줄 수가 이제 없고 팔 때 가격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1년짜리 돈을 제가 맡아뒀으면 마찬가지로 1년짜리 채권을 이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3년짜리 채권과 30년짜리 채권은 그런 면에서 상호 투자자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30년짜리 채권은 좀 멀리 길게 내다다 보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이렇게 긴 채권에 대한 주요 수요자 생명보험사.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 거의 메인이고 30년을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보험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짜리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MLF 수요도 있고 뭐 은행들이 사는 것도 있고 증권사들도 요즘은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MLF는 다 증권사에서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증권사가 그거를 열심히 이제 굴려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긴 채권을 또 사면 안 되거든요. 네네. 짧은 채권을 이제 사는 과정에서 요 3년짜리는 이렇게 짧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긴 채권은 아주 길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다. 이렇게 시장이 거의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더 짧은 채권에 투자를 하고 예. 회전이 느리고 네. 좀 늦게라도 돈을 길게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 그렇죠. 보험금은 사실 좀 나중에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30년 만기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보험사들이 그렇다면 30년물에다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많이 했고요.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아니, 옛날에도 보험사는 똑같이 길게 자금을 맡아서 돌렸을 거고, 그렇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왜 최근에 30년의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느냐? 즉, 보험사가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네. 채권을, 뭐 옛날에도 샀어야 됐었을 거고, 왜냐면 옛날에도 이제 고객들한테 뭐 50년 만기로 상품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 상품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전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들어서 이 보험사들이 매입하는 30년의 이 거래량이 이제 늘고 있냐? 이런 거는 아마 좀 의문을 가지실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다들 보험 갖고 계시죠? 그 보험을 잘 보시면 보험에 드신 분이 뭐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나중에 많이 나이가 드셨을 때 네네. 받는 돈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게 뭐 40년 후, 뭐 50년 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 보험사한테 40년 후에 받을 상품으로 보험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보험사가 그걸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해.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네, 불안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그 불안하실 필요 없는 게,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아주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막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가, 그래? 그러면은 좀, 채권을 사야 되겠다. 그래요. 채권 샀는데, 가령 뭐 3년짜리, 어떤 기업의 채권을, 회사채를 샀어요. 네네. 자, 분명히 40년 후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3년짜리 회사채를 샀어. 어떤가요? 중간에 끊기면 어떡하죠? 중간에 끊길까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고, 예. 그 회사가 혹시라도 망하거나. 그리고 이게 3년째 채권이다 보니까, 네네. 뭐 3년 후에 이 채권의 원금을 다시 이 보험사가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37년이 남았죠. 그쵸. 그러면은 이 보험사는 그 3년 후에 이 원금을 또 다른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운이 나쁘게도, 예. 속된 말로 재수없게, 예. 금리가 갑자기 뭐 1%가 됐어요. 시장의 금리가. 지금은 뭐 3% 이러거든요. 뭐 네. 3%, 4% 뭐 이런데 갑자기 뭐 그 사이에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 요즘 뭐 저성장이기도 하고 금리가 1%가 되면 아니 분명히 지금 제가 40년짜리 보험 상품 가입할 때는 나중에 나 잘 운용해서 3%에 주기로 하고 네. 나는 그 기대를 하고서 이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험사가 저는 그거 싫어서요. 일단 3년짜리 회사채 샀는데요. 뭐 3년짜리 회사채가 뭐 4%여서 좋아. 4% 좋죠. 왜냐면 고객한테 3% 주기로 돈 받고서 4%에 운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3년이 지나서 원금을 받았더니 새로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데 1%짜리밖에 없어. 심지어 투자할 채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러면 또 가입자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네. 불안해지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요즘 찾아보시면 뭐 보험사들의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뭐 IFRS 뭐 17 방식으로 바꾼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즉 보험사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네. 이 돈에 맞게 운용을 해라.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IFRS 17과 관련된 거고, 만약에 맞게 운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한테 너는 지금 고객의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이거 괜히 위험한 거 투자하다가 터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보험사가 고객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많이 쌓아둬라. 이거는 사실 노는 돈 입장이, 보험사 입장에서 노는 돈이죠. 이러한 현금을 많이 쌓아둬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최대한 안전한 자산에 그 만기에 맞게 투자를 이제 하도록 해라라는 규제가 현재 가해지고 있거든요. 이 규제가 시작된 게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전의 규제보다 더 타이트하게 보험사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러면 제일 좋은 건 40년의 보험 계약 기간으로 이 고객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요 40년짜리 채권을 딱 사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매칭시켰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시킬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고객한테 받은 돈이랑 그 돈을 운용하는 자산이랑 마치 커플을 매칭시키듯이 이렇게 매칭이 딱 되면 그건 이제 완벽한 결혼이 이제 되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40년 채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긴 채권을 사야 금감원한테서 좀 덜 혼나겠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무위험이고 만기도 30년이고 이런 채권을 보험사들이 열심히 사놓으면 금감원한테 안 혼나도 되고 따로 자본을 적립한다고, 즉 고객한테 돌려줄 어떤 위험한 것에 대한 현금을 막 적립하면서 돈이 놓을 필요도 없는 그런 좋은 해법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처럼 이 30년짜리 채권을 사려는 보험사들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IFRS 17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PPT를 한번 보시죠. 부재가 심상치가 않죠. 투자자 불확실성 너무 커. 첫 문단부터 보험업권의 새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된 후 2년가량이 지났지만 업계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되게 IFRS 17에 대한 불안이 큰 것 같아요. 기존에도 회계 기준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IFRS의 17, 뭐가 특징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이제 최근에 보험사들이 30년짜리 채권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미 2023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제 부채를 시가평가한다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객한테 받은 돈을 안전하게 운용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좀 크게 있는데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한테 이제 돈을 받았어요. 40년짜리 만기입니다. 운용해서 돌려줘야 돼요. 40년 후에. 그 돈을 제가 3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이제 막 계속 변하겠죠. 시장금리가. 이제 시장금리가 계속 변할 텐데, 제가 가령 10년짜리 채권을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는 보험사가 좋습니다. 왜냐? 자,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만기 받죠. 고객한테 주는 금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매칭을 40년으로 매칭 안 하고 10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원금 받죠. 그때 또 다른 채권 사야죠. 그런데 금리가 올랐어. 더 땡큐죠. 보험사 입장에서 땡큐. 왜냐면 더 높은 금리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막 오르고 있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긴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굳이 왜 그걸 긴 채권을 사? 짧은 거 사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면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계속 높은 금리에 재투자를 할 거니까 그 남아서 높게 투자한 부분은 다 보험사가 먹는 거죠. 보험사가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금리가 오를 때.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30년을 보험사가 꾸역꾸역 사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객한테 주는 돈 정해져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 샀어요. 자, 1년 지났더니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금리가 낮은 채권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한테는 정해져 있는데 줄 돈이. 제가 운용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마이너스 나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고객한테 못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네 이놈, 이러한 리스크를 네가 졌으니 추가로 노는 돈을 많이 쌓아놔라.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거 이 상태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감원에서 우리 보험사한테 철퇴를 가할 수가 있겠죠. 압박을, 철퇴를
강하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의 건전성을 이제 숫자로 우리가 뽑는데, 네네. 그 건전성이 이제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고객들도, 아니, 이 보험사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고, 금감원 입장에서도, 얘는 운용을 좀 위험하게 하네. 좀 철퇴를 가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배당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을 그나마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30년짜리 채권을 금리 하락기에, 금리 상승기에 안 사도 돼요. 근데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즘 이제 보험사들이 굉장히 열을 내서 이 30년짜리 채권을 사고 있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열심히 30년 만기 국채를 사들이고 네. 또 거래를 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이 거래에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나요? 증권사들은 원칙적으로는 네네. 이 보험사를 대리해서 뭐 보험사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은 대리해서 사는 게 원칙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보아하니까 이제 뭐 증권사는 뭐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보험사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보험사가 요즘 계속 주문이 들어와, 막 사달래. 서로 급한 것 같아. 네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보험사에 이제 물어보겠죠, 증권사가. 그랬더니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보험사들이 채권을 많이 사댑니다. 이렇게 하면 이 증권사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트레이딩. 그래? 그 가끔 보면은 아파트도 네. 이 아파트를 반드시 사야 되는 혹은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선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국채도 어차피 보험사들이 많이 사야 되는구만. 그럼 내가 좀 미리 선취매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비싸지면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증권사들도 30년짜리를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사한테 비싸게 팔려는 요량으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과 그 원리가 똑같네요. 그 돌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은 모두 똑같습니다. 오케이. 돈 버는 원리는 전혀 자산 간에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보험사들이 30년물 거래를 활발히 할 거니까 네. 먼저 선취하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증권사들도 이제 거래에 손을 댄다라는 게 그런 것이죠. 참 이게 돈 흐름을 빨리 아는 사람들은 네. 먼저 손을 대고 먼저 그만큼 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일반 개인분들도 네. 30년 만기 거래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개인분들이 30년짜리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요즘 미국채 30년도 많이 사시죠? 예. 뭐 ETF로 사시는 경우도 있고, 미국채는 보통 ETF로 많이 사시는데, 네. 이제 원화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사시려면, 직접 사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깨어 계신 분이시고, 깨어 계신 분. 소수입니다, 소수. 예.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나 국채 30년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이 국채를 개인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좀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예. 오늘 국고채 3년, 10년 금리가 몇 프로다. 예. 근데 그 금리에 여러분이 증권사에서 사실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환율 딱 보시고, 은행에 가서, 나 이 환율은 내가 분명히 뉴스에서 본 환율이 이건데, 거기 보면 사실 때 파실 때 환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똑같이. 이 국채도, 가시면, 뉴스에 나온 금리는, 대형 금융기관들 간에 거래하는 금리인 거고, 개인들은 가셔서 약간의 스프레드 마진을, 차감한, 금리로 이제 증권사 지점에서,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요즘들 ETF를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예. 원화 국채 ETF는 그냥 증권사에 계좌 터서 마치 주식 거래하시듯이 국고채 30년 ETF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ETF가 많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ETF들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세금이 좀 다릅니다. 세금이라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 우리나라 ETF 세금이 예. 이 양도세가 아니라 예. 이 금융소득세로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자 및 배당이랑 비슷하게 예. 그래서 나는 연간 받는 이자 배당을 다 합쳐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예. 그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와 배당이 2천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1년에. 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ETF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증권사에서 계좌 터서 ETF, 뭐 국고채 30년, 뭐 무슨 자산운용에서 뭐 상장시킨 이런 거 네. 사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이 증권사에서 직접 국채를 사겠다. 이런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복잡한데 채권을 샀을 때 그 이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걔는 역시 15.4%로 이자 소득세 내고요. 이자 소득세.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천만 원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채권 하나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예. 받으시는 모든 금융소득 배당과 이제 이자 네. 그게 이제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15.4%로 이제 과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사놓고서 떨어지면 네. 채권의 가격이 또 오르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자랑은 좀 달라요. 그쵸. 네, 이자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고 요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는 현재로서는 비과세입니다. 개인들. 예. 현재로서 비과세라는 거는 앞으로는 앞으로 최근에 이제 법이 금융소득세였나요? 금융투자소득세였나? 네네. 이 법이 바뀌어서 예.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예. 요 채권의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금투세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아직은 이 금투세 도입이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쵸.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과 기관들이 돈 버는 얘기는 했으니 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봤을 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과연 좋은 뉴스인가?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나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건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30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돈을 묵힐 요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당연히 안 좋다. 네, 당연히. 아까 그 보험사가 예.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뽑는 네. 그 보험사 분들이 네. 왜 30년을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네. 보험사는 진짜 많이 가져가요. 예. 그 채권을 현재 3%도 안 되는 금리에 그쵸. 매입을 하냐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네. 그 이유는 이거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를 보더라도 결국 금리라는 거는 성장과 물가의 합이거든요. 예. 요 성장과 물가를 더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 성장과 물가를 생각했을 때 좀 높은 것 같다. 앞으로 30년 동안 봤을 때. 그럼 지금 사야죠. 그렇죠. 지금 그런 면에서 보험사에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산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네. 대략적인 금리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예.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작년 2024년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뭐 2%를 뭐 했네 못했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2% 성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지금 2%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반올림해서 둘이 더해서 이제 4%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4%의 성장과 물가라면 예. 과연 국고채 10년 혹은 30년 금리는 몇 프로가 맞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나요? 오, 공식을 오픈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4% 나왔죠? 더한 거. 예. 에서 1.5%포인트를 빼면 네. 적정한 10년 혹은 30년짜리 금리입니다. 왜 하필 1.5%를 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저만의 이제 모델이라서 오늘 까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 그냥 우리가 이제 산점도 같은 거 그리잖아요. 예. 양자 간의 관계 그릴 때 예. 바로 성장과 물가를 더한 거를 이제 한쪽 축으로 하고 예. 이제 10년물 금리를 세로 축으로 해서 과거 한 30년 동안 쭉 그려보면 예.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가 나옵니다.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2.5%가 나오는데 네. 지금 뭐 30년물 금리가
2.7% 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좀 2.8까지 갈 때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도 내려간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도 싸죠. 아, 더 중요한 건 네. 과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예. 당장 우리 올해만 볼게요. 올해도. 올해 정말 성장을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이 1% 후반대. 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1% 초반 보세요. 네. 그러면 중간 1.5 할까요? 그렇죠. 1.5로 하시죠. 올해 1.5 하고. 자, 물가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저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물가가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뭐 물론 환율이 좀 높아서 물가가 일부 상승 압력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가는 사람들의 수요이기 때문에 예. 그럼 수요가 안 좋으면 물가도 사실 2%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물가와 성장도에서 이 3.5를 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안 좋은 얘기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이 경쟁력 측면에서 계속 뭐 중국이나 예.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고 예, 예.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구조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미국부터가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무역으로 성장했던 네. 제조업으로 성장했던 나라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아, 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더하기 물가가 뭐 올해 그나마 뭐 3.5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3, 뭐 그 이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0년짜리 국채가 2.7이라는 게 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꽤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이제 많이 살려고 특히 장기 채권을 살려고 할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객분들도 돈을 좀 넣어가지고 좀 장기채를 사달라 이런 이제 문의들을 저한테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한번 장기채는 매입을 안 좋은 국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게 보신다면 좋게 보시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채권은 굉장히 좀 어두운 자산입니다. 예, 채권은 어두운 자산이고 채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사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워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게 좋긴 한데 뭐 나라가 힘들어진다면 나를 지켜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채권을 장기채를 좀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 반드시 전망을 밝게만 보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채권 시장에 특히 국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정치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네. 편성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30조 원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때는 뭐 국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금리가 오르긴 합니다. 아, 금리가 오른다. 왜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네. 이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랑 비슷해서 네. 물량 부담이 생겨버리죠. 예.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네. 가격과 금리는 반대니까 금리는 오르겠죠. 그런데 적자 국채나 추경 얘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네. 나왔던 얘기였었고 이제 계엄 관련된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12월에는 더 강해지게 네네. 이러한 적자 국채 얘기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장기물 금리에는 이러한 적자 국채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 아, 장기 국채일수록 충분히 돼 있다. 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요 적자 국채 발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미 얘기 나온 지가 3개월 돼서 채권 시장 뭐 주식도 그렇죠. 똑같이 뭔가 야,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대. 그럼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주가 떨어져. 그럼 막 주가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진짜 안 좋아. 발표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칠만큼 쳤다 이거죠. 네. 채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성장이 떨어지면 네. 세금이 안 들어오지 않냐? 예, 예. 기업들도 그러면은 쓸 돈은 계속 늘어나니 예.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예. 그럼 금리는 올라야 되지 않냐? 네.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늘 그랬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늘 세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예. 성장은 계속 떨어져 왔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뭐 20년 동안 떨어져 왔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세히 보세요. 채권 발행이 늘어서 예. 수급적인 충격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예. 펀더멘털 자체가 예. 성장과 물가가 떨어져서 예. 그럼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효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클까요? 펀더멘털이 좀 더. 당연히 펀더멘털이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예.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예. 펀더멘털이 나빠서입니다. 아. 왜냐? 펀더멘털이 좋으면 세금도 잘 들어오죠. 예. 적자 국채를 낼 이유가 없어. 아, 예, 예, 예. 그런데 펀더멘털 성장이 안 좋아. 예. 그러면 세금도 안 들어오죠. 네. 성장이 안 좋으니까 민간이 뭘 안 하니까 정부라도 나서가지고 지금 돈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게, 세수가 안 들어오고 적자 국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채권은 별로 안 좋을 거야. 네. 금리가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성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뭐라도 하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땐 이 원인, 네. 즉 근본, 네. 우리가 힘들수록 근본을 봐야 되듯이 예. 성장과 물가가 근원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결국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은 더더욱 금리가 높을 때 미리미리 이제 많이 사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PPT를 하나 보고 가시죠. 네. 연도별 국채 발행 규모입니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좀 눈에 띄어요. 네. 2020년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174.5조 원, 이듬해에는 180.5조 원, 2022년에는 168.6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는 197조 6천억 원까지 늘었어요. 바뀌었죠? 역대 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네. 저게 바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세금이 좀 안 거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야 되니 네. 국채 발행이 이제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제 22년 동안 채권 예. 시장에서 계속 보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때 금리가 잠깐 튀어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고 예. 결국은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늘 발생하는 이유가 네. 나라가 힘든 이유는 네. 성장이 안 좋아서. 성장이 안 좋은데 채권을 왜 안 사? 오히려 더 사야죠. 선후 관계를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11월부터 세계 국채 지수 네. WGBI에 따른 네. 추정 자금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한 75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가 한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수급적으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고요. 물론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해도 안 되지만 예. 그거를 좀 폄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현재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예. 신용 등급이 AA급 이상이면서 예. 국가 재정 건전성이 사실 우리나라가 채권 발행이 늘어났고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 예. 글로벌리 평균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꽤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제조업 국가고 꽤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네.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AA급 이상의 살만한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네. 뭐 가령 미국, 일본, 뭐 독일, 뭐 영국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영국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딱 하면은 이제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국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꽤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점에서도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나중에 들어올 거니까 예. 미리 나는 이제 선취매를 예. 해놓으면 나중에 금리가 수급적으로 떨어질 때 더 큰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외국인들은 굉장히 천천히 사는 경향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사는 거를 내가 미리 사놔가지고 얘네들 살려고 할 때 나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큰 흐름에서 수요가 늘어난다. 나는 그런 점에서 길게 가져가고 예. 일단 지금 금리도 괜찮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수급적인 면이나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저는 자본 차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한번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귀한 말씀
들려주시길 간곡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딥코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